오늘 라이브 인터뷰 초대 손님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십니다. 우리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 고문도 맡고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광고 문구를 만들면서 그동안 하신 발언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길래 국가 정체성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 기강을 어지럽히는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점잖게 하네요. 네. 예, 장관 출신이라서 점잖게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워진 국가 정체성을 허무는 거죠. 완전히 허물고 이 나라를 그냥 이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죠. 예. 어쩌다 그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총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임 소장님은 사회운동가이시기도 하고 작가, 또 언론인, 교육자, 문학평론가 여러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너무 직업이 많으니까 다 시원찮아요.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학평론가입니다. 문학평론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 가도 자신 있고 뭐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엔 다 이제 좀 얼치기죠. 근데 이제 워낙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이런 나 같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비록 늙었지만은 그런 뜻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연 활동 중에 하나가 2003년부터 31년째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지금 맡고 계신 거죠? 그리고 2009년에 그 유명한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하셨습니다. 아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보훈부는 1월에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고 이 전 대통령을 국가 영웅으로 기리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일한 관점에서 윤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요. 당군 이래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옛날에 왕이었죠. 그 뒤에 이제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그동안에 친일파 대통령도 많았지만은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우리 민족사, 민족 주체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어요. 역대 왕대도. 심지어는 몽골의 사위였다는 나라까지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왕이 직접. 밑에 신하들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일제 식민시대 강제 조약도 보면은 신하들이 해가지고 임금 모르게 한 거 아닙니까? 왕 모르게. 그런 거지. 대통령 정책으로 지금 나서가지고 떳떳하게 이래 한 적이 없고 이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참 국민들이 이런 이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봐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지하도록 만들었느냐. 가장 큰 책임자는 언론에 있다고 봐요. 언론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이죠. 근데 검사밖에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입력을 했기에 저런 말하자면 역사관이랄까 민족권을 갖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뉴라이트인가요? 뉴라이트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뭐 그런 이름조차도 저는 부끄럽다고 봐요. 그야말로 매국 세력이죠. 매국 세력이고 반민족, 반역사, 단순하게 그냥 국토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정통사, 독립운동사 전체를 훼손하고 그건 우리 민족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국토,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토를 훼손했죠. 그다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해버렸죠. 그러면 우리 역사 전체를 부인하는 게 돼요. 굉장히 무식한 거죠. 용감이라는 말이 해당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용감이라는 말이
쓰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너무 모른다. 네. 는 생각.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관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관료들이 무슨 시험을 어떻게 했고,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뭘 배웠고, 학교 다닐 때, 나와서는 뭘 공부했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걸 이제 유추해 봐요. 유추해 보면은 자기 주변 친구 중에 한 번도 민족사를 얘기하거나 독립운동사의 중요성을 말하거나 민주주의를 말한 적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관료들도 문제지만은 이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적인 관료들도 그렇죠. 역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전 관료와 네. 그런 관료 체제를 만들어 온 국가 체제 전체가 네. 그야말로 맹성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친일 청산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흔히들 친일 청산 가면 간단한 줄 아는데 그 친일이라는 개념이요. 친일파, 일본에 친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에 친했다는 말은 지금 일본하고 친하면 어때요? 그건 고정할 만한 일이죠. 네. 그 당시 일본의 친일파들이 숭상했던 친일파 천황은 천황을 받던 겁니다. 그 천황은 군국주의 천황이에요. 네. 군국주의 천황은 뭐냐? 제국주의 철학을 그대로 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하는 부자 위주, 군벌 위주, 힘 위주. 이게 인권 탄압, 인권이라는 말도 없을 때입니다. 인권이라는 말 못 만들 때예요. 그런 이데올로기를 숭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런 정치. 그래서 아무리 일본이 물러가도 우리나라가 독립해도 자기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래 생각해야 친일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서고 네. 또 그게 지금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잘 몰라요. 친일 가면 그 뭐 옛날 얘기다 하는데 옛날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개념의 구성 요소가 아주 다양한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남민족 분단, 우리나라 분단돼도 좋다. 우리만이라도 그냥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이게 다 그야말로 친일파의 그 정신 핵. 네. 그죠. 그 핵을 알아야만이 친일의 개념이 풀립니다. 그럼 얼마나 청산이 어렵겠어요. 네. 예. 윤 정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윤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조금 이제 내비치셨습니다만은 임 소장님은 윤 정부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한 3개만 꼽아주신다면 예, 3개 있어요. 예. 뭘 꼽으시겠습니까? 첫째는 이 정권은 보통 사람들의 구성체가 아니다. 네. 말하자면 인간이냐 아니냐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집단의 행위예요. 모든 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테러 맞은 걸 얘기하고 하니까 박수치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 집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걸 좋아하는, 추종하는 집단 전체가 과연 인간인가? 결국은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또 세월호 시위한 데 가서 옆에서 통닭 먹고 하던 거하고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네. 인간, 그야말로 사단 칠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걸 물어라. 그리고 인간이 아닌 집단이다. 그걸 네. 저는 첫 번째 키워드고. 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네. 우리 같은 피가 아니에요. 유전인 인자가 다른 겁니다. 다르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일본과 미국은 좋아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런 인자는 안 변한다. 마치 강서구 구청장 선거 뒤에 막 사람들이 또 변한다 하니까 여론조사 하니까 딱 막 올라간 것처럼 그 엉터리로 만들었겠지만은 그랬거든요. 그때도 저 그랬어요. 어느 방송 나갔을 때. 두고 봐라.
절대 안 변한다. 그 금년 신년사 보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선 임박하면 또 뭐라고 또 말 부드럽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나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네. 이 세 가지 명심하면은 다 앞일이 내다 보여요. 네. 어떤 쟁점이 나왔다.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2대 그 법안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안 변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기각이죠. 네. 청와대에서는. 그걸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아라.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현혹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마 굉장히 현혹을 시킬 거예요. 예. 때로는 한동훈을 시켜서, 때로는 자기 입으로. 그러나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네. 경향신문 기자를 지내셨고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조용수 언론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아까 언론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오늘 언론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 기자들이요. 네. 뭐 물론 그중에는 옳은 생각을 가진 기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기자들은 지금 정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미 이 뇌세포 구조가 재편된 것 같아요. 신문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종이신문은 이미 그래 됐고 방송도 이미 다 그렇죠. 이래서 지금 뭐 저 같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지만은 오직 뉴스는 유튜브로만 보지 아예 그냥 다른 뉴스는 아예 안 보고 공중파 방송으로는 뭐 절대 뉴스는 안 보고 다른 무슨 뭐 드라마나 뭐 르포나 다큐 같은 거나 보지 뉴스는 아니 안 본 지 오래되죠. 그런 시기 때문에 저는 일제시대 언론부터 자유당 언론 그 80년대 전두환 언론 탄압 유신시대 전두환 때 다 겪어왔지만은 이렇게 언론이 타락한 적은 없어요. 식민시대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그런데 그 어때요? 8.15가 나니까 그때 기자들이 금방 민족 의식을 가진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매일신보 총독부 기관지 안에서 금방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신문 내다가 나중에 일본군이 와서 또 못 내게 해서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뭐냐? 그만큼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기자들이 정신 차린 겁니다. 거짓말 기사를 쓰면서도 민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대단히 문제라고 봐요. 예. 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해방 후에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그 각사에 이제 노조가 생기고 예.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예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예, 대부분이. 네. 그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다 이 선생님한테 해당된 얘기겠지만은 75년 언론 자유화 운동이 언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좋은 기자들이 거의 뭐 대량 특히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군데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해직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건 또 80년대 전두환 시대 때 또 한 번 또 해직당했죠. 예. 그 뒤부터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계속 걸러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동안에 그 좋은 선배들이 없는 데서 기자들이 다 큰 겁니다. 잘한 거예요. 네. 경습들이 들어와서. 네. 그게 큰 손실이죠. 사실 그런 선배들이 복직이 되어서 올바로 자기 후배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네. 예. 이래서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직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결국 그 해직의 그 후과 같은 것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엄청 그 해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네. 무슨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료들 다 섞어내잖아요. 네. 정권 바뀔 때마다. 네. 그게 결국은 자꾸 나쁘게 만든 겁니다. 네. 언론계 전체를 나쁘게 만들고 관료들도 전체가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선악의 판단이 없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인간이 느끼는 선악이나 인간미가 없어져 버리는 인간, 그 로봇가 되어버리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악화가 영화를 구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악화가 재생산되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후배 언론인에게 예. 당부를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런 어려운 시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우리나라 언론사를 좀 보십시오. 식민시대 때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야말로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언론 그 민족의식을 고양식하기 위해서 싸웠던가. 그리고 8.25 이후 언론사, 그리고 4.19를 일으킨 언론들, 그 뒤에 70년대의, 즉 75년 전후한 동아조선 언론 민주화 투쟁, 그 80년대 전두환 치하에서의 그 언론 투쟁들, 그 면면이 이어오는 그 독립운동사에 못지않는 언론 투쟁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 투쟁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제발 좀 생각해 주시고, 나는 기자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꼭 머릿속에 한번 되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예. 여러분, 얼마나 또 거짓말 쓸 겁니까? 그래서 저는 비상언론시국회의에서도 이제는 언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종이신문부터 네. 기사에 기능으로 나온 거 아니면 누가 썼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거는 누가 무슨 기사를 썼다는 걸 반드시 밝혀서 네.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 그걸 공개해서 네. 일반인들도 어느 신문 가면 그 무슨 기자가 뭘 이런 기사 나쁜 기사 쓴 사람이지. 네. 예, 그럼 기억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성명을 내면서도 간혹 그 실명을 밝히곤 하는데 실명을 밝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임 선배님은 여러 차례 옥고를 이제 치르셨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974년 보안사가 조작한 문인 및 지식인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고 79년에도 난민전 사건으로 또 옥고를 치르신 거로 합니다. 예.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국보법을 위반하면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서 기득권이 아니게 된다. 그만큼 이제 국보법은 위협적이다. 빨갱이라는 한마디엔 어떤 기득권 세력이나 저명 인사도 맥을 못 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민들레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보도 지침 그 사건 당시에 이제 그 기자들도 국보법을 걸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보법 문제, 국보법 폐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건 뭐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밑에서는 도저히 그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재 언론인들이 혹은 국민 다수가 할 일은 어쨌거나 내년 총선을 올해죠. 올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올 2024년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을 어쨌거나 그 윤석열 정권의 조이는데 심판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뒤에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를 국회가 차지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여러 법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법은 국회에서 다 하니까요. 국회에서 뭘 하면은 뭐 설사 청와대에서 뭐 비토를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다 수정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총선에 집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보법이라는 건요, 말이 나는 김에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 윤석열뿐이 아닙니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그 박근혜까지 쭉 해왔던 그 보수 정권들이 했던 그 이 작태는 뻔해요. 딱 첫째는 뭐냐? 빨갱이 그 뒤집어 씌우는 거. 다 빨갱이였어요. 심지어는 뭐 그 참 재밌는 일들이 국민들이 잘 여러분들이 의식 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면밀히 보면요. 심지어는 뭐 그 신익희까지도 간첩으로 몰랐고 이승만이 세상에
상해 임정 인사했던 신익희가 독립투사였던 신익희가 그 어떻게 간첩으로 몰아요? 뭐 어디 외국 갔다가 인도에서 뭐 어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가 결국 나중에 흐지부지 됐죠. 하도 엉터리 없으니까 안 되니까 했죠. 그런 식으로 야당을 몰아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 뭐 지금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다 간첩이라고. 네. 뭐 지금 이제 이 유튜브 같은 데서 뭐 공연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위법이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을 허용해주는 검찰이나 법원은 어느 나라, 어느 독재국가 검찰이고 법원입니까? 민주국가에서 생사람을 다 간첩이라고 만드는. 저도 간첩으로 몰려간 지역을 살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올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그걸 하도 많이 써먹었으니까 또 지금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반 부패, 소위 말하는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직접 죄가 없어도 단 증언만 가지고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완전히 그야말로 20세기 그 형법의 선진국에서 말하는 그 죄형 법정주의 증거 위주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그야말로 전체주의 사회 옛날 왕들이 골원들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식의 재판 검찰과 재판한 방법 아닙니까 그게? 네.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네. 부패했다고 쓰이고 부패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런 의도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범죄의 소굴이다 한데 아니 정작 범죄의 소굴이 어느 집단입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 윤 정권이야말로 카르텔 정권 아닙니까? 검찰 그렇죠. 카르텔 정권이죠. 예. 그건 뭐 그 집안 자체가 전부 카르텔인데 네. 카르텔로만 이루어진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놔두고 없는 죄를 가지고 이게 참 국민들이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 현명한 국민 다수가 열심히 촛불 들고 투쟁을 해줘도 속는 국민이 많으면은 민주화가 안 된다. 네. 이게 제 신념이에요. 제발 속지 말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속았지만 예. 네, 이번 총선에서는 절대 속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꼭 이래야 말해요. 흔히 이제 낙관적으로 본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 이명박 박근혜 때 속았으니까 이제는 안 속겠지. 근데 윤석열 때 또 속았죠. 그럼 이제는 안 속겠지 하는데 또 속아요. 근데 제발 그렇게 거듭 2번 이상 속으면은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라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로 임 소장님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또 그 과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또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이게요. 사실 이제 제일 크게 보면은 평화입니다. 네. 평화, 평화, 남북부가 아니라 그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가장 큰 과업이 흔히 국민들이 친일파 정상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친일파 정상 우리가 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평화정착입니다. 동아시아. 우리나라만 평화로워서 안 돼요. 중국도 평화로워야 되고 일본도 평화로워야 됩니다. 동아시아 3국이 다 평화로워야 돼요. 그럼 우리도 EU처럼 같은 돈 쓰고 얼마든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거든요. 돈도 더 잘 벌고 다 부자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근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미국이 못하게 하거든. 그럼 대통령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로 거기 편성해서 도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수출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네. 도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기업들한테 수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뭐 경제 문제가 어떻고 뭐 말하잖아요. 이래서 동아시아 평화정착 이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합니다. 평화가 있고 우리가 잘 사는 거지 아무리 잘 살고 돈 잘 벌어도 사업이 잘 돼도 전쟁 나면 여러분 어때요? 하루 쓰면 끝나는데. 네. 그래서 그 동아시아 평화정착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민주화 정착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겁니다. 민주화 정착이 되면은 평화 정착도 되는 거고 민주화 정착이 안 되면은 평화 정착이 안 되는 거고 이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길은 국민이 한 표 찍는 거 투표만 잘하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된 민주정부라면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총선 이 캐치프레이스도 전쟁이냐 평화냐 이게 제일 앞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나는. 네. 여러분 전쟁하고 싶으냐? 지금 전쟁 나면요 연만한 분들이 흔히 북진 통일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쳐들어가면 뭐 북한 망한다고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6.25 때하고 다릅니다. 6.25 때는 우리가 피랑 갈 수 있었어요. 산고자에 가면 괜찮았어요. 지금은요 피랑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공멸인 거죠 그냥. 남북이 공멸이에요. 네. 6.25는 우리가 그걸 재건하는데 한 20, 30년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공멸하면은 100년 걸릴 겁니다. 이 빌딩, 서울 빌딩 그 많은 거, 그 많은 지하철 시설, 원자력. 그 원자력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난 제발 알고 좀, 전쟁이 어떻고 그런 걸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평생 가시밭길을 걸으셨는데, 예. 혹시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모처로부터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죠. 예. 네. 그건 정권 때마다 다 어떻게만 하면은 어떻게 해준다. 네. 그런 다. 네. 저 같은 고생한 사람들 그런 거 다 있었습니다. 네. 있었지만 그건 이제 제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속지도 않고 네. 기대도 안 하고 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시밭길인데 저는 그게 꽃길이에요. 아, 예. 예. 꽃길을 알고 가시밭을 걸으면 됩니다. 네. 저는 행복해요, 지금도. 예. 저는 투쟁하면서도 지금 행복해요. 네. 예. 행복한 만년 보내고 있습니다. 선배님께 표정을 보면은 정말 예. 맑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 운동의 원로이신데 대한민국이 이미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제발 평화정착. 평화정착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독재 정치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빈부격차가 심하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 골고루 잘 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남녀가 평등한 사회, 종교와 신앙 자유가 있는 사회, 학문과 연구 자유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해야만이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집권해가지고 하면서 우린 평화롭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예. 네. 진정한 평화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회의 그 필요 조건이 이제 민주사회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2부 라이브 인터뷰 시간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